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재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심리 90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 시간 시사플러스는 특별히 탄핵이 남긴 우리 사회의 숙제와 탄핵 전국 속의 충청권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패널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의 김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의 김욱입니다. 네. 자, 그리고 천안아산경실련의 윤권종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천안아산경실련 윤권종입니다. 예. 자, 지난 주말 탄핵 이후에 온 국민의 관심이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탄핵에 쏠렸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이 탄핵 선고를 바라보셨는지요? 먼저 김욱 교수님. 저는 이번 그 선고가 하는 의미라는 것은 일단 일부에서는 법적 증거가 부족한데 왜 그런 판단이 왔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사법부이긴 합니다만 헌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질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그 법리적인 문제, 증거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 커다란 측면에서 정치적 공백을 끝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예. 그것이 저는 적절한 이거 한번 판결이었다. 동영상 처리 중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윤 SD 대표님의 버전 견해는 처리를 어떠십니까? 완료해야 합니다. 이게 SD가 결과를 되고 보면서 HD가 우리가 넘어가야 이제 되잖아. 광장 문화에 대한 새로운 그 민주주의 지금 어떤 안 올라가는 지향점을 거지. 좀 제시하지 않았나. 그리고 닫기를 하면 안 되지. 국민들한테 승자와 패자로 저번에도 갈리는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해서 이거 사실은 승자도 없고 넘어가던데. 패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릴 때 헌법재판소 판결을 그렇게 되지 보면서 않았어? 이제 국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법이 그 제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올라가는데. 이제서 우리나라의 그 법 체계가 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그리고 법치주의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인식을 아주 강하게 심어준 그 헌재 판결 부분에서 헌법소의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 부분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법치주의의 방향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제시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선고의 배경은 달리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이제 결과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탄핵 선고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고요. 또 이틀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 자택으로 퇴거를 했습니다. 정말 또 어제였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일정을 밝혔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하루하루 좀 이슈가 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 대표님, 이제 탄핵 후에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여론은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빠르게 좀 수습이 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헌법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존중에 이런 의미를 주지 않고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절대적 추종을 저 하는 방송할 정치 때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0년 전에 영상이 법을 얼만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우리가 탄핵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서 한 될지 거거든?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거 의사표명을 이상한 하지 거? 않고서 10년 전에 한 거야. 그대로 가버리시면 사실은 지속적 투쟁을 하라는 의미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그 헌재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립적 구조로 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또 새로운 국면에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큰데 여기에 조금 그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김욱 교수님은 이제 탄핵 이후에 정치권의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정치권은 당연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헌재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최측근들은 아주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그 외 대부분의 다른 이제 정치 세력들은 이제 탄핵을 이제 승복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그나마 조금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진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일이 이제 5월 9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각 정당, 이 정치 세력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체제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각 정당은 이제 지금 각 정당의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탄핵 정국까지 오게 된 것은 뭐는 사실 국민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한 기록으로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 정치가 오게 된 원인은 민 대표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굉장히 큰 아픔인데 산업 시대에서 우리가 고도 압축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정치 역시도 민주주의의 짧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군사 쿠데타라든가 또는 시민혁명이라든가 또 오늘 그 탄핵에 이르는 이런 부분까지 오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권력 집착형으로 진행돼 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 70년 역사가 권력적 싸움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정치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 속성에서 사실은 정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로 진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담보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정경유착이라든가 또는 뭐 자본 만능주의 이러면서 아주 어두운 그리고 주어진 권력을 스스로의 정치 권력화해서 행사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광장 문화들을 보면서 국민이 그 주권 권력을 다시 가져가는 회수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측면을 좀 많이 보여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 이 정치적 문제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욱 교수님 혹시 우리가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뭐 이번 그 사태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사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우리 대통령들을 보면 다 이제 임기 말에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아름답게 퇴진한 대통령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예. 말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대통령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이게 대통령제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뭐 대통령제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을 해야지만 일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들은 이 국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기보다는 자신이 마치 국회 위에 있는 듯한 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이 대통령제, 현재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좀 한번 개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육공화국까지 오면서 사실은 그 헌법 개정에 대한 게 권력 구조, 대통령제냐, 뭐 내각제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임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선출을 직선제로 갈 것이냐 간선제로 갈 것이냐 이런 권력 구조 형태로 계속 헌법 개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 모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속성상 그 우리가 사회적이고 국민들의 합의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라든가 구성원들이 얼만큼 거기에 동의를 하고 또 미래지향적이냐.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연계시키자. 그리고 일부 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그 헌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그 권력 구조에 대한 원포인트로 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치에 대한 책임을 얼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얼만큼 충실할 수 있느냐,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예.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과연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민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그것이 새로운 헌법 개정으로 가는 그래서 그 방향의 중심점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김영란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 도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권력 구조, 임기, 선출 방식, 또 정치 책임 이런 것들이
국가 도덕성에 어긋난다면 그거는 논의해서 좀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 국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리빌링 작업 이게 바로 헌법 개정의 그 당면한 명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가 도덕성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지역의 지금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 혈안 사업을 지금 그 후보의 공약에 넣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 세종, 충남에 약속했던 공약들은 지금 어느 정도나 좀 이행되었다라고 좀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땐 뭐 박근혜 정부가 대전 충청권에 뭐 특별히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만,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이 지방 정책들, 지방 분권, 지방의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얼마나 했는가, 지방을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기여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이제 탄핵 이후에 지역의 상황과 남긴 과제에 관해서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들이 그 실제로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신 적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제가 직접 밖에 나가서 이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이 택시의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이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예, 같으실 수도 있겠고요. 특히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게 좀 기억이 남으시나요? 그 애정이 교차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정권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또 그 정권을 맡겨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의 안위 이런 부분들을 맡기게 되는데 사실은 그 선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너는 누굴 찍었어, 그러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책임이 왔어, 이런 질의들을 우리가 사석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선거 자체가 강요된 선택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면 뭐 비토권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제도도 좀 뭐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에 나온 후보 중에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X표를 칠 수 있는 그 난도 하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뽑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도 강요된 선택 때문에 국민들이 그 선택을 한 사람의 과오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예.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아주 큰 짐을 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김육 교수님은 이제 택시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그 대출금 상환하러 가신 나는 그 환경 70대 초반에. 예. 그 노인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념 갈등에서 보수 진보 싸우는데 뭐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결국은 뭐 삶의 풍요로움, 또 아까 좋은 세상 얘기 나왔는데 예. 국민 행복이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이념 갈등이라는 건 결국 그걸 위한 수단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화면에 나온 시민들께서 탄핵 이후에 우리 그 사회의 숙제에 관해서 잘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요. 또 새롭게 같이 나아가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윤 대표님은 이제 그러기에 그 탄핵 이후에 국민들의 좀 갈등이 지금 현재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촛불과 태극기를 보면서 대립적 그 갈등 관계를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물론 촛불의 필요성, 그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위대한 시민혁명을 만들어냈고요. 반면 태극기라고 하는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태극기로 대변되는 그런 반대 의견들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찬반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 대결이 되면서도 아주 민주적이고 자유광장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은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21세기에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우니까 간접 민주주의, 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예.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까지 그 상당히 좀 좌시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층들이 장노년층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장노년층들이 왜 물론 어떤 의도라든가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살았던 세대, 왜 그런 결정을 해서 참여를 했는지 우리가 고도 압축 성장을 하면서 그분들의 시대들이 국가의 주역이었고요. 또 산업 역군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근대화의 기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주 대단한 사명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현 시점에 와서 당신들 살았던 시대는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시대와 세대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화합이라든가 그 살아온 역사도 그 사람 과정도 역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에 녹아 들어가서 예.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치유의 하나의 방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건전한 갈등은 이제 오히려 치유의 해법을 모색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쪽은 그런 갈등은 도움이 못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신데 그럼 김욱 교수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네,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당연히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그 아까 말한 뭐 촛불 태극기 이 보수와 진보 이 양자 간의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이런 갈등은 사실은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념 갈등이 너무 부각되고 또 그것이 또 세대화 중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그 외에 다른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 뭐 도시와 농촌의 갈등 그런 다른 갈등들이 너무 묻혀버릴 정도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조금 문제입니다만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그 정치권에서 이념적인 갈등이 좀 심화된다면은 사회 어떤 건전한 합의를 이끌어낼 때 좀 부작용으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갈등이 이제 다양한 갈등들이 있으면 그것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에 이제 지역 갈등이 아주 큰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지역 갈등은 조금 줄어든 대신에 지금 이제 세대와 이념이 중첩되면서 이것이 너무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념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요 선진 국가의 경우는 그 이념 갈등 내에 여러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데 우리나라 이념 갈등은 특히 이게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이제 주로 북한 문제 예. 이것과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열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다른 갈등들을 우리가 돌볼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열돼서 사회자님이 얘기한 대로 과열되다 보면 타협을 이루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윤 대표님은 이제 사회 갈등 분야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탄핵 사태에서 멀어진 국민들의 갈등은 좀 어떻게 풀고 또 사회적인 그 상처는 어떻게 좀 치유해야 할까요? 갈등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없습니다. 갈등은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서 그 서로 간의 이해충돌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갈등은 사회적 어떤 발전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금 이제 뭐 스포츠라든가 또 미국 정치에서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인종차별 문제가 있거든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좌우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을 아주 서슴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게 과연 국민들 정서냐 아니면 정치적 어떤 분열주의나 분파주의의 산물이냐 특히 지역 감정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산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극단적 용어로 뭐 종북이라든가 좌파라든가 또는 뭐 꼴통 보수라든가 우파라든가 우빨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는 인종차별적 그 차원처럼
대한민국에서 분열주의나 분파주의를 조장하는 이런 극단적 용어를 정치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제한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서로 간에 화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지향점은 관용과 포용 아니겠습니까? 예. 관용과 포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의 생존 예. 이런 것들의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 화합이나 이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관용과 포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설계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소견과 정당의 어떤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논의 구조에 올려서 국민들한테 판단과 그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예. 이런 책임이 좀 수반되고 담보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까 저 선거 그 적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네. 뽑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그거에 의해서 2탄이었습니다. 좀 기발하십니다. 예. 이제 어쨌든 이제 건설적인 분야에서 이 정치인들이 그 어떤 좀 건설적인 좋은 방향 쪽의 단어들을 좀 써야지 자꾸 이제 이념 갈등 조장하는 단어들은 뭐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폐 청산이다, 뭐 통합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조차도 사실 갈등을 좀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네, 저는 뭐 적폐청산, 그다음에 통합 이건 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뭐가 우선순위가 있다 이건 좀 곤란하고요.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은 제가 볼 때 말이 좀 애매모호하죠. 이게 적폐라는 게 뭐.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구체화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바로 법적으로 잡겠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고. 예. 근데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고 이 통합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정치적인 통합이죠.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념 갈등 얘기했습니다만 보수 진보 다양한 이념과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을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버리고 다 가운데로 오면 통합이 된다. 그거는 사실 민주사회에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죠.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관용. 내 신념은 있지만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통합의 해법이다. 다만 근데 저는 우리 대표님 얘기한 그 법률로서 뭐 금지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우리 자발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언어보다는 서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관용의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자체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그 국민들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이렇게 계속 지속된 일제 시대 때부터 그리고 6.25 전쟁의 좌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정경유착의 가장 근본적 뿌리를 받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근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반드시 그거는 저지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적 속성 그리고 권력의 속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어떻게 그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깊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그 자체가 또 적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담아야 될 어떤 정치적 승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가치의 추구다. 이런 가치 추구적인 부분들이 국민이 존중받고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의 상처와 갈등을 남겼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저는 이번 그 탄핵 사태가 뭐 상처도 있었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 민주주의를 좀 더 심화시키고 보다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제 뭐 끌어내렸다, 국민 주권 행사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대통령 끌어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폭력 없이, 그렇죠? 아무런 그 큰 뭐 혼란 없이 우리 국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일궈냈다는 것, 그것은 뭐 우리 민주주의가 물론 아직 불완전합니다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벌써 민주주의 하면서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그 의식이 발전해 왔구나, 성숙해 왔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하면서 보다 한 단계 더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저는 뭐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그 우리 흐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국민의 의지가 관철돼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러셨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이 국가에는 좀 망신을 당했지만 국민들의 품격은 많이 올라간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윤 대표님은 끝으로 어떤 견해 좀 밝히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외부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인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평화롭고 그리고 성숙한 문화, 그래서 제가 위대한 시민혁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두렵고 또 그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물론 정치는 아직 후진적인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탄핵 정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갇혀있던 프레임에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 70년의 역사를 이제는 벗고 새롭게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시대에 대한 패러다임, 이제는 박정희 프레임,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의 프레임, 이런 정치적인 그 대결적 구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의 시점이 됐구나. 아주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된다라는 아주 절박함을 가져왔고, 그것이 뭐 개헌이든 어떤 방식이든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리빌딩할 수 있는,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제시하고, 또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제시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뭐 정보, 과학,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고 국민적인 수준도 올라가 있는데 정치 프레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선진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폐 청산, 애국, 또 정의와 법치, 그리고 화합까지 지난 90일 동안 광장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게 무엇이든 탄핵 이후 우리의 삶을 행복해 하는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플러스 특별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